침통한 분위기의 토트넘이 되어버렸고 손흥민은 팬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잉글랜드 역사에 남을 새로운 불명예 기록 10경기 무패 이후 3연패. 이건 다른 의미로 보면 잘 나가고 있는 팀이 그 짧은 기간에 부상자 속출한 적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베스트 멤버로 3연패를 했다면 충격이지 지금은 충격은 아니고 아쉬움이죠. 그런데 그 아쉬움은 조금 놀림당한 듯한 경기 내용이라서 더 기분이 찝찝합니다. 잘하다가 패배하니까요. 네.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엔지 감독은 경기 이후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했다면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로셀소, 벤탄쿠르, 힐은 올해 첫 선발 경기였다. 우리는 4명의 풀백과 4명의 윙어를 내보냈고 나름대로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아주 훌륭하고 안정적인 팀인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이유들도 있지만 올해 우리가 했던 축구 중에 가장 좋은 부분도 있었다라면서 아주 변칙적이었던 선발 명단에도 불구하고 엔지볼을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비록 패배했지만 방향성이 맞았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가야 팀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전술을 바꾼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버스 2줄 세우는 거 말고는 방법도 없습니다. 전술을 유지하고도 아스톤빌라 상대에서 전반전 정말 좋았잖아요. 어쨌든 경기력에서 전반전은 토트넘이 좋았고 결국 로셀소의 선제골까지 터졌으니까요. 벤탄쿠르 이탈만 아니었다면 캐시. 자,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한 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집중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일인데 영국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전 45분이 다 끝난 뒤 터진 파우 토레스의 헤더골은 토트넘이 추가 시간에 실점한 연속 5번째 골이기도 하다라면서 토트넘이 추가 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려 5골 연속으로 실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11월 들어서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추가 시간에 실점이 이어지고 있는데 첼시전에서도 94분과 97분의 연속 실점, 울버햄튼전에서 91분과 97분에 실점했고 이번에도 전반 52분에 골을 먹힌 겁니다. 10월로 가면 2대1로 이겼던 팰리스전도 막판 94분에 기어코 한 골을 허용했고요. 첼시전 실점은 9대11 상황에서 많이 불리했던 경기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팰리스,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추가 시간에만 4골을 내준 수비 집중력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집중력 문제. 왜 집중력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토트넘 상황에서는 이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인데 토트넘은 현재 압박을 가장 많이 하는 팀 1위입니다. 쉴 새 없이 모든 선수들이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지칠 수밖에 없죠. 하프타임이 있을 때 제대로 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만 지치면서 경기 중에 템포 조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점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토트넘의 중요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 경험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추가 시간 실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캡틴 손흥민은 이번 경기 패인을 언급하면서 선수들에게 일침을 가기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는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이번 시즌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몇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조금 느리게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다음 경기부터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전 실점 자체는 우선 집중력보다는 피지컬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것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쩔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다이어 빠진 걸 저만 만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2군팀 소속의 유망주 필립스까지 저번 주 수요일 U19 A매치에서 부상으로 약 한 달가량 출전이 불가능해졌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풀백만 4명이 나오는 기상천외한 라인업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전반전 승기를 놓치지 않고 이겼다면 문제가 되기는커녕 신의 한 수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엔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후방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서 상대를 압박하고 그렇게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자마자 역습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다이어는 너무 느려서 높이 올라갈 수 없고 필립스까지 다쳐버려서 센터백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풀백인 에메르송과 벤 데이비스로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려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에메르송은 183cm, 데이비스는 181cm로 공중볼에서는 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점골을 넣은 파우 토레스의 키는 191cm로 이 두 명보다
훨씬 큽니다. 네. 만약 반도벤이 건재했다면 토레스와 붙어도 키가 2cm 더 크고 공중볼도 좋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에메르손과 벤 데이비스가 토레스를 막기에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엔지 감독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계산된 위험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풀백만 4명이었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개선된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반대로 어느 정도는 훌륭한 축구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높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속도를 택해서 일부러 맞불 작전을 넣은 거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공중볼을 득점하는 건 더 확률이 낮은 건데 이 어려운 걸 아스톤 빌라가 해냈습니다. 네. 킥과 헤딩이 정말 아름답긴 했어요. 네.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세트피스보다 그 전에 그런 파울이 안 일어났어야 했는데 정말 힐의 플레이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압박이 거셌고 풀어줄 벤탄쿠르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힐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주행 드리블 하다가 더 당황스러운 패스를 하고 결국 비카리오는 급하게 걷어내야만 했죠. 로세스의 파울이 불리는 순간 카메라는 힐을 집중적으로 비춰줬습니다. 그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힐 잘가. 어차피 벤탄쿠르 상황은 아직까진 모르고 비수마 사르가 돌아오니까 로셀소 메디슨 자리에 넣으면 힐은 1월 임대 예약입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 부분에서 클루옙스키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이 통계 매체에서는 클루옙스키의 평점이 좋지만 실제로 경기에서 본 모습은 그 점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활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즉시 드러나는데 올 시즌 토트넘에서 빅찬스를 만든 횟수로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이 7회로 1등이고 부상당한 메디슨이 6회로 2등입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포로가 메디슨과 동률이고 클루셉스키는 절반인 3회뿐이죠. 이번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그럴 바에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 줬다면 전반전 동안 2골은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하는 건지 우리는 정신 무장만 제대로 하면 된다. 경기력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님도 환상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계속 이렇게 플레이해야 한다. 그냥 화가 난다. 이런 경기에서 지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 솔직히 우리는 경기력이 좋았다. 문제는 우리가 3연패를 했다는 것이다. 큰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맨시티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에도 맨시티와 경기를 잘 치렀다.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맨시티가 훌륭한 팀이지만 우리도 매우 좋은 팀이다. 나는 맨시티전 2경기를 뛰었고 2골을 넣었다. 와, 이 자신감이 왜 이렇게 밉상이죠? 지가 맨시티전 골을 넣었던 건 1000% 손흥민의 도움으로 넣었던 건데 본인도 반대로 그 역할을 해줘야 공격이 살아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네. 우선 맨시티전 선제골 넣는다고 보고 손흥민 일침을 잘 수용해서 집중력 살려서 기적 중에 기적 만들어 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무패 우승 바란 거 아니잖아요. 네. 토트넘에 맞는 타이밍에 대반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